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웹 3.0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시자 샌드뱅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계시는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네네. 이사님 오늘 저희 채널 처음 방문이시니까 간단하게 구독자분들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백훈종이고 샌드뱅크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 좀 그래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크립토 투자 그리고 예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크립토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 서비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하면서 이제 뭐 서비스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박종원 작가님의 채널 같은 이런 채널에도 출연해서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샌드뱅크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샌드뱅크라는 어떤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파이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이렇게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을 그냥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 유저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되게 미미하지만 좀 시장이 좋을 때는 훨씬 더 좋았었고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사서 보관하거나 트레이딩 하는 거 말고도 이 시장에도 전통금융권처럼 뭔가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통금융권과 비교를 굳이 하자면 약간 자산운용사와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투자하길 원하잖아요. 그냥 단지 사서 보관하는 거 말고 뭔가 이런 쪽으로 마켓이 움직일 것 같다. 또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좀 이렇게 해지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니즈들이 다양할 텐데 아직 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툴들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1차적인 목표고 뭐 그런 면에서 그런 과정에서 규제의 어떤 준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샌드뱅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전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까지는 비트코인 10월 바닥론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10월 달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업토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그 기대와는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의 영향들도 뭐 일정 부분이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어떤 자산시장 전반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의해서 좀 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월 전망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전쟁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군에 다 악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지금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제3차 세계대전 수준까지 간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시장 내에 존재하던 리스크들이 이제 약간 완화되고 있던 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중에 이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가 굉장히 굵직하고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시장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시간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는 아예 그냥 위험자산 시장 자체에서 발을 빼는 그런 트렌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그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10월, 11월 뭐 오히려 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더 하락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조심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보면은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분쟁 수준에서 끝난다면 이스라엘이 또 이제 이성적인 상당히 또 면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더 이득을 보는 쪽이 어떤 곳인지 분명 실리를 따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이게 조용히 넘어가 준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리스크들을 봐야겠죠. 이제 10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한 건 맞습니다만
다른 이제 위험자산군들 또는 대체 투자 자산군들을 보면 뭐 그렇다 그래서 딱히 비트코인보다 나은 수익률을 낸 자산도 없거든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지수 또는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13%, 16%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못한 상태였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뭐 주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수를 보면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훨씬 언더퍼폼했고요. 비트코인은 참고로 연초 대비 65% 현재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전고점은 비트코인이 훨씬 높았죠. 작년 11월 달 이제 거의 한 8천만 원까지 갔었다가 2021년 11월이었죠. 21년 11월 달에 네네. 그리고 계속 하락했으니까 이제 빠진 더 이 뎁스가 크므로 뭐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으니 연초 대비해서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좀 더 바운스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시경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냐면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난 9월달 FOMC에서 금리가 이 기준금리가 이 상태로 앞으로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게 우리가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막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원래 주식은 미래 현금 흐름을 장기채 금리로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비트코인은 통하지 않거든요. 금 같은 뭐 어떤 원자재나 귀금속에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와, 진짜 정말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요를 돌아오게 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남은 기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연준의 FOMC 발표가 한 번 더 남았죠. 11월 달에 오는데 그때 생각보다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온건한 발언이 나오고 정책이 나온다면 이제 내년에 대한 희망감이 다시 이제 샘솟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그동안은 지난 14년간은 평가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또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봤지만 사실 뭐 미국의 혹은 또는 이제 선진국들에 있는 기관 플레이어들의 마인드 눈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3배 레버리지 같은 그런 위험 자산군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14년간은 저금리 기조에서 이렇게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아왔다면 만약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진다? 이 환경에서는 이제 진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좀 내러티브가 변화하는 그런 이제 저는 중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계속해서 대체 투자 자산군이 잘 되려면 기존 전통 투자 자산군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높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고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경기가 뭐 딱히 많이 나빠지지도 않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는 수준 지금 같은 상황이 오래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군 특히 주식으로 대변되는 이 전통 자산군은 좀 계속해서 힘을 못 받을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이제 투자 자산군은 계속해서 좀 주목받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이제 여기에 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기관 플레이어들이 결국 넘어와야 되니까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내일 뭐 승인된다고 하는데 조만간 제 말은 승인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승인되면은 또 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 기사 나온 게 아크인베스트와 지금 SEC가 굉장히 이 현물 ETF 신청서를 가지고 수정 사항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크의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SEC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언제 승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관을 가장 먼저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그 SEC가 그 계류된 ETF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저는 승인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면은 한 번에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몇 개를 골라서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하든지
일단 이렇게 할 거라 보고 작가님 말씀하신 아크인베스트가 수정안을 지금 SEC에 제출한 게 어저께 무슨 내용이냐면 코인베이스를 서베일런스 그 쉐어링 어그리먼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7월 달에 제출한 거에서. 근데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이면서 동시에 이제 기관 자금을 커스터디 수탁해 주는 일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사실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고객군의 자산이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과 섞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SEC는. 뭐 합당한 걱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섞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아크가. 근데 이 동일한 요청을 블랙록이든 피델리티든 기존의 다른 ETF 신청 회사들도 다 동일하게 SEC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먼저 이제 수정안을 제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SEC를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정안들을 보면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미국 회계 기준에 맞게 US 갭이라고 하죠. 미국 회계 기준에 맞게 펀드의 net asset value를 잘 그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제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SEC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 승인을 조금씩 보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큰 걱정거리들은 해소가 됐다고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감시 공유 대상자, 서베일런스 쉐어링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SEC가 이거 ETF를 계속해서 어떤 크리티컬한 이유 때문에 보류하고 반려할 이유는 상당히 사라진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우려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까?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과연 일어날까?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1경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경원이었을 때가 한창 이제 가격이 좋았을 때라서 지금은 아마 그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9,000조 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그거의 한 10%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아마 네. 5%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금도 상당 부분의 그 시가총액 중 상당 부분이 ETF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홍콩 귀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형태로도 존재하고 또 이제 미국 연준 지하에 있는 그런 금괴 형태로도 존재를 하지만 ETF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퍼 골드라고 부르죠. 그런 형태로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추산하기로는 한 현재 금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계산했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현재 시가총액이 한 5,0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창 좋았을 때 1,000조 원까지 갔는데 현재 원은 500조 원 정도 5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ETF에 있는 자금이 그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오면은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금 ETF에 있는 묶여있는 AUM 자금이 추산일 뿐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절반만 넘어와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거기에 한 금 시가총액이 절반이니까 거의 대부분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거의 대부분의 100%에 달하는 자금이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금에 투자하는 이유는 특히나 ETF를 통해 투자하는 이유는 역시 안전자산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이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현재 이 금리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과 특히 달러가 막 무제한으로 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그 안정적인 공급 스케줄이나 어떤 이런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봤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ETF를 신청한 기관들이.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가격은 금 ETF 또는 거기다 플러스 귀금속 그리고 가치조정 수단으로 뭔가 투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부동산도 일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주거 목적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닌데 그냥 투자용으로 가치조정 수단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에서도 자금이 흘러나와서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리가 지금 글로벌 거시 경제 이 금융 시장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자산군이 채권이잖아요. 국채, 회사채, 기타 등등. 이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ETF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그러니까 국채를 미국 국채가 이번에 유찰되진 않았습니다만 9월달 30년물 미국 국채 30년물이 금리가 지금 4.8%인데 좀 4.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8%로 올라간 게 어쨌든 국채는 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지지 않습니까? 발행이 되면은. 근데 미국이 요즘 국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기채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장기채가 시장에서 팔릴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투자자들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호재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새로운 안전자산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또 국채 자금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에서 뭐 50% 오른다, 100% 오른다 이런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상당히 지형이 많이 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배, 20배, 100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저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또 장기적으로 유입이 계속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얼마에 사냐 마냐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장에서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승인이 되니까 이더 가격이 지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던 시점이 이 비트코인 최고점 바로 전전달 정도의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이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예상보다 좀 길을 못 쓴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가 올해 들어서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더리움도 뭐 시기가 걸리긴 했지만 따라오르는 경향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공식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대체 투자 자산으로 내러티브 변화에 성공했고 이더리움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더리움은 위험 자산군인 거예요. 아,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나스닥 지수 안에 있는 그 테크 주식 하나를 골라서 투자하냐 마냐의 결정과 비슷한 결정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그런 내러티브라면 사실상 ETF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뭐 선물이라던가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자산의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위험 자산의 파생 상품은 뭐 레버리지를 낀 주식 투자랑 비슷하게 그냥 리스크를 올려서 더 업사이드 포텐셜을 늘리는 전략일 뿐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4.8% 장기채 금리가 회사채 안전한 회사채로 가면은 이제 금리가 7%, 6%, 7%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금리가 거의 뭐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이 국채에서 4%, 5% 발생하는 와중에 그렇게 위험한 도박성 플레이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유인이. 이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 경기도 그래서 안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나스닥 지수 안에 회사들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니면은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ETF는 선물 기반이든 현물 기반이든 나온다고 해서 크게 힘을 못 받는 게 이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큰 반전을 이뤄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대체 투자 자산, 안전 자산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어떤 ETF의 출현 자체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사님께서는 또 많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더리움은 저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에서 POS로 전환했을 때부터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체 투자 자산, 안전 자산 또는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소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 증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 홀더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어떤 주식회사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입김을 가지고 있는 내부 플레이어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더리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는 두 명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조세프 루빈이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들 이 둘의 행보가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는 사실입니다. 네. 기존에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시절일 때는 채굴자라고 하는 집단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의 입김이 네트워크 전체의 방향성에 그렇게 크게 지금 같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잡혀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균형이 잡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소수의 그 이더리움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32 이더리움을 넣으면은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 32 이더리움을 넣는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의 결정 사항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어떤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걸 그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2 이더리움을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노드 밸리데이터로서 블록을 생성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영향력을 행사하죠. 근데 조세프 루빈 같은 사람은 또 더군다나 이더리움 홀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 컨센시스가 그렇습니다. 컨센시스는 인퓨라라고 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인퓨라라는 회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노드 밸리데이터이자 이더리움 개발 앱을 기반 앱을 개발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클라우드 회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퓨라 기반으로 앱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직접 블록체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인퓨라를 중간에 놓고 인퓨라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퓨라 서버가 셧다운되면 갑자기 이더리움이 가동이 멈춘 것처럼 앱들이 다 멈추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메타마스크 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이 회사들의 주인은 조세프 루빈이라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고, 또 이 회사들의 뭐 대주주는 JP 모건 같은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현재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점점 문제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이 중앙은행 달러 화폐 시스템을 이더리움이라는 공간에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를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한 또 이사님의 관점이시고, 또 이더리움 홀더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어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1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고용 지표가 좀 혼선을 빚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궁금증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 경제가 좀 진정세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내년 이 시장의 상황들과 글로벌 거시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미국 연준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이 굉장히 강건하게 이 연준의 어떤 필요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뭐 당연히 미국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라서 독립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가 경제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도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연준은 지난번 코비드 때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필요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준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하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나 아니면은 금리 결정이 모든 전 세계 경제들을 다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코비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공언했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는데 보란 듯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한 가지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그래야 연준의 필요성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힘든 시절이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CPI 2% 정도가 몇 달 정도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에 맞췄으니까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저는 이 현재 FOMC 이 의원들한테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 중순, 뭐 내년 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평균치를 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 월마다 YOY CP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게 뭐 몇 달 동안 2%, 뭐 2.몇% 이렇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평균을 봤을 때 2% 도달했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됐다면은 오케이 한번 내릴게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번 내리는데도 그 정도의 어떤 타이밍들을 가지고서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2024년도에도 굉장히 좀 먼 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저금리와 어떤 유동성 확장 국면에 익숙해져 있어서 투자자 입장으로서 계속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환경이 사실은 그게 상식이라고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환경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또 크게 이득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맞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확장 국면, 금리 인하 국면 이런 것만 우리가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그 내러티브 안에 생각을 하는 건데 고금리에서도 주가는 오르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금리가 저는 고착화되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적응을 여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나 뭐 주식으로 치면 종목들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자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잘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투자자로서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사실상 유동성 장세로 끌고 갔던 시장들이 이제는 정말 개개인의 어떤 실적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제 유동성이 확장할 때 그리고 금리가 막 제로 금리로 내려가면서 치달을 때는 사실 돈 벌기 쉽죠. 투자자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 오르면 저거 오른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니까 조금 쉬웠다면은 이제는 좀 그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뭐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그런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갑자기 또 이거는 질문지 없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불장이 오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 마이너스가 심각한 이 코인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혹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코인들 중에 상당수는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째 워낙에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제 알트 코인들 제 주변에도 국내 그 김치 코인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일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 알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중고금리 시절이 이어지는 중에는 그런 곳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나눠서 가지고 계신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지금 뭐 팔고 이러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과 금리는 분명히 큰 상관관계가 있지만 금리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뭐 이번에 AI 테마로 한번 또 AI 관련 주들이 막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맞죠. 역행을 했었죠. 네. 코인들도 AI 테마 코인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장은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시장의 환경들이 좀 많이 변했다는 거는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 분들께서도 좀 더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부 주도에 따라서 지금 웹 3.0이라는 테마들도 지금 일본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본의 정부 주도의 어떤 산업 육성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사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일본은 현금을 아직도 쓰는 사회죠. 네,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와 사실 비슷한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그 어떤 길을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의 한 축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부자 나라이고 그 부자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 기간 인프라들을 쉽게 갈아엎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반면에 아주 새로 신흥으로 부상한 강국이기 때문에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네. 트랜지션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는 시장이나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 거지한테 그 돈을 줄 때도 위챗페이로 QR코드를 찍어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주 그러니까 다른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전히 어느 식당에 가도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내야 되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우리도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본 내에 있는 또는 일본에 투자를 원하는 그런 회사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뭐 웹3라던가 아니면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컨셉들을 들고 나와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일본도 스타트업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일본이 워낙에 이제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네. 내수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업가들이 많고 네. 어떤 우리나라가 차라리 그러면서 더 글로벌 시장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내수 시장도 크지만 여기는 이제 또 당연히 글로벌 타겟으로 뭔가 사업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시키려면은 외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웹3, 인터넷, IoT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맞물린 사업을 육성하고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많이 열고 그래야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와서 일본에 이런 걸 한다는 걸 많이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삼박자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정부가 굉장히 좀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지금 굉장히 어떤 한국에도 많이 밀렸고 중국에도 밀리고 지금 뭔가 변화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웹 3.0이나 블록체인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한번 이뤄보자. 약간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걸 알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걸 알고 일본이 좋은 곳이에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채굴과 또 반감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로는 뭐 60에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조금 그런 구간에 접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요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개인 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지 않고 많지 않고요. 네. 기업 단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는 사업가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사업을 키워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마치 이제 무위험 수익을 달달이 얻듯이 그런 수익을 얻어서 내가 이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 장을 하나 지으려면 이니셜 코스트, 썬크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채굴 기사 해야 되고 장소 임대해야 되고 또 다달이 전기료 내야 되고 전기세 엄청나고 전기료가 네. 엄청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입 비용을 계산해서 네. 그 투입 비용 대비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 BEP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 하는 것이죠. 사업은 당연히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네. 그 전망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더 많은 전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된다는 걸 의미하고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전기 콘센트를 계속해서 꽂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기 콘센트를. 그 전기 콘센트는 사업자들이 꼽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다들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블랙락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블랙락이 최근에 이 채굴 기업의 거의 대다수 채굴 기업의 2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랙락이 어떤 채굴 기업들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음모론이 뭐냐면 그 블랙록이 ETF 신청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ETF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페이퍼 비트코인이 생성될 수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ETF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이런 ETF 그 발행과 세일즈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오른 ETF 명가입니다.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좋죠. 블랙록 입장에서는 자기네 ETF가 모든 자금을 다 흡수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니까. 근데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좋지 않은 거죠.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에 마치 이제 구멍이 뚫려서 더 많아지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럼 비트코인 단위당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블랙록은 그래서 이제 음모론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블랙록은 그래서 채굴 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사들여서 메이저 채굴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이 채굴 기업들을 푸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끌고 가려고 한다. 금 가격도 그런 식으로 푸시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음모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금 가격이 뭐 어떤 국가에서 많이 사서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블랙록이 그 선물 시장에서 장난을 쳐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현물 가격이 오히려 선물 가격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러티브가 돼 있는 거죠. 소문이 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다라는 건데 저는 일단 뭐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업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막 오르듯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바라본 블랙록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블랙록이 뭐 레리 핑크 CEO가 자기가 직접 코인베이스에 계정 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펀드 이름으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재 이제 금융 그런 자본시장법을 다 준수하는 내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사실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 코인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인가받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기업 계정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법은 블랙록 같이 덩어리가 큰 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라 해봐야 전 세계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인 500조 원도 블랙록이 다 담기에는 작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 있는 거래소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이거는 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체 자산을 대체 방법을 찾은 것이고 주식 투자죠.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한 거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굴자들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채굴자들 외에도 요즘은 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 블랙록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 맞습니다. 스트래티지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 채굴자는 아니지만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블랙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이런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OTC 마켓에서 보통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출처들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GBTC 상품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GBTC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히 이제 사랑을 받았었죠. 어쨌든 신탁 상품이고 정식으로 그 등재된 OTC 마켓이긴 하지만 시장에 등재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가격과 GBTC 가격이 그래도 약간의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디스카운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폭이 지금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줄어들어서 이제 소송 결과 나오고 나서는 한 17% 정도까지는 좀 축소가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약간씩 또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 49%까지 거의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디스카운트가 된 건데 지금 향후에 그럼 그 전망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GBTC는 지금같이 신탁 상품의 형태를 유지하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6개월 동안 팔 수 없고요. 6개월 후에 팔 수 있는데 그마저도 OTC를 통해서 장 외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찾지 못하면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 이런 약점들이 좀 커버가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장기간 횡보하는 겨울에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너무 큰 디스카운트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리스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유동화를 못 시킨다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세일즈가 안 되니까 ETF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굴 주식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사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채굴 주식 투자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채굴 주식에 개별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을 드리기가 좀 제한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채굴 주식의 어떤 수익 추이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조금 높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반원을 한 상태고 그리고 또 그저께인가 기사 나온 거에 보면은 이 JP 모건이 이 채굴주들의 어떤 평가 등급을 또 하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들을 단행을 했는데 이사님께서는 채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채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채굴자에 투자하는 거는
공매도를 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채굴을 해서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팔지 않습니까? 시장에 던지는 행위를 하는 곳들입니다. 채굴도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팔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공매도를 때리는 행위를 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 또는 일부 되게 잘 나가는 저명한 그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 발전될 여지가 큰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전기를 많이 투입해서 많이 채굴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일단 ESG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의 그 NYSE나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장이라면, 채굴 회사라면 ESG 준수 여부를 그 투자자들, 투자사들에 모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래서 잘 받는 회사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투자를 현재 잘 받아서,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잘 받아서 상장돼 있고 주가가 그나마 덜 빠지고 있는 지금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한 60-70% 정도, 최소 그 정도를 상당히 클린 에너지를 통해 만든 전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의 그 연간 어떤 보고서 같은 데다가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채굴 오일 프래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퍼내기 위해서 프래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걸 그냥 하늘에 날려보내는데, 그걸 가둬가지고 그 응축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진 회사가 몇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또 버려진 이런 어떤 유전들,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량 남아서 더 이상 생산성이 안 나니까 버려진 이제 그 유전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그 남은 곳에다가 이제 남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해가 전기를 만든다.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기술들이 진짜 다양해지네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굴기가 열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열과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냥 뭐 우리가 컴퓨터에서 나는 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창고 같은 데다가 기계를 가득 넣어놓고 거기에서 채굴을 하니까 이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 열을 가둬서 이 썰모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근방에 있는 건물들의 난방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또 최근에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 채굴 산업이 그러니까 뻗어나갈 분야가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한전 같은 곳이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이 잉여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추가 수익을 얻으면 적자가 해소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그런 것이고. 논리들도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KPMG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이 ESG의 어떤 요건을 더 오히려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저도 그걸 영상으로 좀 제작을 했는데, 이 채굴 주식들, 그러니까 이 채굴장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채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완전히 좀, 물론 둘은 굉장히 많은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또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채굴 주식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반감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년 4월까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반감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오면은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데, 이사님 생각에는 이번 반감기에도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반감기 때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감기 자체 이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드라이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도 그 내재성보다는 어쨌든 다른 환경들이 좀 중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같이 맞물려 오는 환경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반감기 자체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려진 사실이 그렇게 크게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이미 비트코인의 어떤 성숙도를 봤을 때 그 시기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반감기가 온다는 거는 마치 1년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인 거고, 그 사실에 맞춰서 그 사실이 이제 더 이상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요인들,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반감기가 없는 또는 비슷한 게 있지만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뀔 수 있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과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 재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더리움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의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40% 정도, 50% 정도. 예, 그러니까 디지털 머니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 정도 수준 되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있다는 것처럼 뭔가 확실하고 불변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변수가 많아. 위험 자산이 화폐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급등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변하지 않고 이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gradually, 천천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이 나머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반감기 자체만으로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저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반감기가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5배, 10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반감기 자체가 지닌 그 어떤 의미성들과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에서 아까 이제 우리 나눴던 것 중에서 비트코인은 변화가 굉장히 더디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 초에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이게 오디널스와 BRC20 토큰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굉장히 좀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변화라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비트코인 토큰 생태계를 태동을 시키고 또 지금까지 뭐 유례없던 많은 트랜잭션들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거는 하등에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님은 이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오디너스나 인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처럼 비트코인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네트워크고 오픈소스 네트워크라는 건 누구든지 내가 코드 푸시를 날려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한 해 만에 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의 결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디너스와 인스크립션은 이렇게 어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격가지로 붙어서 이제 NFT나 뭐 아니면 밈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열린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면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완전히 오픈소스 프로젝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사용성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출범이 되었다면 그 기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그 스스로가 증명이 해야 되는 건데 오디널스 인스크립션 그러니까 NFT를 비트코인에서 발행한다. 말하자면은 비트코인 블록에다가 그 이미지의 정보가 담긴 어떤 그런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FT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의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 지금 이제 거의 그 존재가 다시 희미해졌거든요. 그 mempool.space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블록 용량, 트랜잭션이 거기 얼마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얼마 발생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오디너스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늘어났을 때 평소 뭐 블록당 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한 20불 이렇게 발생하던 게 막 10배 이상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온체인 수수료가 비싸진 것이죠.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막 출금할 때 막 60불씩 막 출금 수수료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사태가 그때 이후로는 몇 달 전이죠. 그게 벌써
한 6, 7월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는 근데 만약에 오디너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뭐 업앤 다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으로 뭐 페페 같은 밈코인을 발행하겠다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출범해서 온체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2로 넘어가는 그 움직임을 더 푸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서 NFT를 발행하고 밈코인을 발행하는 게 사실 무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나 그 자체만으로 비트코인의 오픈성을 증명했고 게다가 온체인 수수료가 어쨌든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원래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결제 어떤 데이 투 데이 그 일상생활 결제에 관련된 어떤 수요나 트랜잭션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더 촉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죠. 이게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이사님께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이제 또 3부에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 이 오디너스와 이 BRC20 토큰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관점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는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올해 6월쯤에 이 IMF라는 이 국제 금융기구에서 암호화폐 금지가 장기적으로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동안의 IMF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남미 국가들에게 구호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대신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라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막 날리곤 했었는데 이런 이제 IMF 내부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는 것은 국제 기구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약간씩 좀 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MF는 자신들의 이제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지금 그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는 비트코인이 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거든요. 중앙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과 뭐 유럽 그리고 몇몇 선진국들로 구성된 이런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 화폐 발행 시스템, 그리고 달러 헤게모니로 대변되는 현재 이제 그런 화폐 전 세계 글로벌 화폐 시장 이런 거에서 IMF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락하는 나라들이 발생하죠. 일단은 캔틸런 에펙트라고 해서 캉티용 효과인데 프랑스 말로 돈의 수도꼭지를 열면 중앙은행이 그 수도꼭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보고요. 그 밑단에 있는 곳들이 가장 덜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한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미국으로 흘러가겠죠. 일단은 미국으로 흘러가고 미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된 금액들이 제3세계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IMF가 구호를 주는 나라들이 이 수혜조차 못 받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IMF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달러가 국고가 모자라가지고 외화 국고가 모자라가지고 달러가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IMF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원조를 하고 대신에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 구조 조정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호되게 그래서 그때 당했었고 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나라들이 뭐 그때도 더 많았죠.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 뭐 브라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몇 번씩이나 받고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번 아르헨티나로 생각을 해보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만약에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극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실제로 돼가지고 그분이 공약한 대로 페소를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없애버리고 비트코인을 혹은 달러를 그 마치 엘살바도르처럼 나라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IMF는 바로 설 자리가 없어지죠. 달러를 원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페소화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IMF가 들어가서 원조해 주는 어떤 루트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는 국가에는 뭐 신용등급 강등을 한다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원조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협박을 하면서 척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채택, 어둠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생태계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결제 수단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와 글로벌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창업자가 페이스북을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사람만 거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주커버그가 만든 이론은 아닌데 그 이론이 있었고요, 이미.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 이론이 적용이 돼서 건너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닿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설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현재 페이스북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몇십억 명이 이용하는데 한 두세 명의 그 페이스북 프로필 담벼락만 들어가서 넘어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런 이론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제 그런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다고 할게요. 프로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과 친구를 맺는 겁니다. 다른 계정과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를 맺고 그러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맺어놓은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보내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단순히 뭐 안녕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나는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저 뭐 아무개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할 때 저는 홍길동과 친구를 안 맺었어요. 근데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여기 김 씨랑 친구를 맺어놨어요. 근데 김 씨가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명과 친구를 맺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홍길동과 친구를 맺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패스가 그 루트가 찾아지는 겁니다. 돈을 보낼 수 있는 루트가. 그래서 저는 보내기를 누르면은 쭉쭉쭉쭉 통해서 가는 거고 그 중간에 그래서 거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들이 약간씩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다가 노드라고 하는 거를 여는 겁니다. 노드를 열면 제가 그 톨게이트가 되는 것이고 노드로서 많은 비트코인을 제 노드를 통해 통과시키면 저는 이제 톨비를 받는 거죠. 통행료를 받는 거고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제가 그러면 많은 고속도로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를 맺기 위해서 저 톨게이트랑도 맺고 저 톨게이트랑도 맺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그게 채널입니다.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드를 연다 그리고 채널을 연다. 그러면 내가 보내고 싶은 누구한테든 다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컨셉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노드들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처럼 블록에 계속 트랜잭션이 끝까지 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패스를 눈 깜짝할 새에 찾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눈 깜짝할 새보다도 짧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하죠. 초당 처리 속도. 네네, TPS를 계산해 보면 이제 현존하는 블록체인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요. 이제 어쨌든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우리가 긁을 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초 만에 결제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자 마스터카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조사한 거라서 조금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산컨대 2만 TPS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더 빠르죠. 2만 TPS면 더 빠르네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 TPS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오디너스 때문에 온체인 트랜잭션이 갑자기 늘자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굉장히 수수료가 폭증하고 트랜잭션이 폭증했거든요. 시험 삼아도 여러 번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보고 제가 뭐 제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를 봤습니다만 수수료는 실제로 제가 더 많이 느는 걸 봤지만 속도 면에서 그렇게 느려진 건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X 그 구 트위터를 찾아보면은 좀 속도 면에서 늦어졌다 뭐 이런 그런 사례들도. 사례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사용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보급 현황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됐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피부로 닿을 만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 보급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몇몇 그 결제 핀테크 앱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앱들이 그냥 뭐 사람들 잘 안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캐시 앱이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 창업자죠, 잭 돌시가 운영하는 블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캐시 앱은 미국에서 5천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결제 앱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캐시 앱이 그 우리나라도 포스기들이 다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포스기 업체가 있는데, 이 포스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 해당 포스기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스트라이크 앱은 뭐냐면 해외 송금 서비스예요. 해외 송금하면 여러분들 이제 진부하다 생각하실 텐데, 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외화를 보냅니다. 이 앱은. 그러니까 외화 송금 앱입니다. 달러를 우리나라로 보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구조냐면, 실제로 외환을 보낼 때 우리는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테크 앱들이 국내 은행과 연계를 맺어서 여기에서 이제 외화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원화를 당연히 입금을 했겠죠.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고, 해당 외화를 이제 중개 은행들을 거쳐서 해당 국가에 있는 은행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 은행 계좌의 주인에게 입금을 시켜주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핀테크 앱들은 그냥 앱상에서 편하게 이루어지게 해주고 결과만 통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백단에 있는 과정들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은행들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더 비싼 수수료가 나오죠. 그래서 게다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빠르면 이틀, 어쩌면 일주일 동안 그 돈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은 이 AML 때문에 이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뭐 해외에서 유학해 보신 분들은 그 외화 보내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요즘도 그럽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고 막 그러는데, 스트라이크 앱은 국내에서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은행에다 넣으면 그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버려요. 그 비트코인은 아무 국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또 그 나라 화폐로 환전돼서 입금되는 구조라서 일단 중개 은행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싸고 게다가 빠르죠.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산업이 국제 송금 시장을 또 금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많이 또 변화시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작년 말에 이 구글 클라우드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에는 이 폴리곤과의 파트너십 소식 등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구글을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명확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또 없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구글은 폴리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얼마 전에 볼티지라고 하는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볼티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호스팅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원래 라이트닝 노드를 집에다 구축해 놓으려면 기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두고 저희 집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 세팅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해도 되게 그냥 계정을 만들고 볼티지에다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노드를 생성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버가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서버가. 그때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는 맞고요.
특히 인프라 기업이라 만큼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폴리곤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인프라잖아요. 이제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가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제로 도입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버는 돈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나 이 커피 팔 때 커피 팔아서 번 돈을 다 나는 비트코인 사는데 쓸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커피숍을 하면은 지금 실제로도 뭐 월급에 저는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고객들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옵션을 주면 되죠. 그냥 평소대로 신용카드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 할인해 드려요. 이러면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 어답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영업자로 얘기를 했지만 기업 단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면 훨씬 더 빠르죠. 이 어답션의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넘버 2거든요. 넘버 3, 넘버 2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존이 1위. 아마존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구글이 3위. 근데 구글이 또 잘하면 2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둘이. 근데 어쨌든 이런 대기업이 빅테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자사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팔 때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거는 밸런스 시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차대조표 결정이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내 대차대조표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제 도입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결정이겠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어답션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뭐 완벽하게 저도 뭐 트래킹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빅테크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 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또 법정화폐를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하는 듯한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이사님께서는 저 어떻게 보시나요? X.com이라고 하는 페이팔의 전신을 창업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리던 비전은 국경 없는 결제였어요.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그 개념 자체가 희미하던 시절이라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페이팔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결제 사업에선 손을 떼게 됐는데, 지금 다시 X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도메인을 또는 서비스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도메인 x.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다시 재매입하면서 아주 뭐 자기가 처음에 x.com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를 아주 만천하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암호화폐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람이 그리는 X의 슈퍼앱화에 동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만 도지코인의 도지파더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열성적인 이제 팬이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이제 애드보케이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고객을 위해 가장 나은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가 뭔지를 고민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도지코인은 아직까지 프루븐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3억 명이 사용하는지 뭐 이럴 텐데, 트위터를 그 X에서 3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전송 또는 결제를 했을 때 네트워크가 뻑이 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지코인이 과연 해봤느냐. 아직까지 시가총액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고 밈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코인을 믿고 그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고요. 비트코인하고 병행을 하면 모르겠으나 반드시 비트코인을 주요 암호화폐 또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애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애플과는 완전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은 지금도 자사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제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거기에 포커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하면 외국에서 똑같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보다 뭐 10% 더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통신법 그런 것 때문에 애플에다가 추가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애플이 추가로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애플의 자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어떤 플레이어나 사업가들은 또 앱이 삭제되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클로스드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 근데 X를 그러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키워가고 싶으냐?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 뇌피셜입니다만 이 사람의 그림은 저는 X를 애플처럼 클로스드 중앙화된 클로스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고 있어요. 네네, 저도.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사람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람은 트위터 또는 X가 슈퍼앱으로 변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들이면 됩니다. 그 앱으로서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뭐 거기에다 사람들 가두고 자기가 직접 만든 어떤 트위터 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쓰게 해서 또 거기서 수수료 얻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완전한 확장성을 도모한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하는 그런 슈퍼앱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비트코인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만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좀 선택의 여지가 비트코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이었는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어떤 사용성에 어떤 차이들이 있을 것 같고 서로 저마다의 어떤 목적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도지코인 사랑을 외치는 거는 저는 또 굉장히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X닷컴을 처음 만들었던 그 1999년도부터 일론 머스크가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뭔가 변덕이 심한데 긴 그림, 긴 호흡에서는 본인의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이탈했던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둘 다 채택을 하고 결국은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대공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택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질문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앞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을 뭔가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남미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남미의 어떤 낮은 경제력을 이유로 이런 남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거는 그다지 뭐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GDP도 낮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부각된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듯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들로 점점 번져나가지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이 내리는 그런 밸런스 디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것도 밸런스 디시전입니다. 정부 단에서의 대차대조표 결정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국고로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생기겠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고 이런 건데요. 이제 이 모든 설명의 앞단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하나 했었어야만 하는데 안 한 게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모든 돈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서의 수단, 그 다음에 회계 단위로서의 수단,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충족하면 좋은 돈입니다. 돈이 되었다 볼 수 있죠. 비로소 화폐가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증명입니다. 모든 돈이 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또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내려간다면 이 돈은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런 국가 단위의 도입이 남미여도 상관없고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정부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국부를 깎아먹을 것 같은 자산을 왜 사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나 뭐 어떤 기업단의 결정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결정은.
그래서 네,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거고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작은 뭐 미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거죠. 좋은 영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채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끝으로 영상을 조금 이제 3부를 마무리를 할 텐데, 사실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분리된 그런 질문은 사실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화폐의 여러 가지 속성이기도 한데, 자, 비트코인의 최초의 탄생 목적은 이제 P2P 결제 수단으로서 충분한 이제 작용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 가치 저장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구심이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결국 이거는 가치 저장 용도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는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사님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를 이제 제가 확실하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일단 없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 안 쓸 거다,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거다라는 쪽과 아니다, 이거는 돈이니까 써야 한다, 쓸 거다라고 불리는 한쪽이 나눠진다면 그 나누는 거에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일단 돈은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 이제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죠. 수단이 되죠. 그러면은 회계 단위로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안 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오르는데 왜 써?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학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케인지안 경제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케인지안 경제에서는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고 가르칩니다. 소비가 늘어야, 소비가 진작되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비를 진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의 가격이 2%라고 하는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 이율에 맞춰서 소폭 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진 돈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요소에 돈이 적극적으로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쓴다. 그러면 물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도 뭐 너무 빨리 오르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그거를 돈을 풀어서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통해서 이제 낮춘다, 잡는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그것과 상반되는 경제학 이론이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정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전통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소비가 경제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다. 소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다. 누구나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 그러므로 그걸 앞단에 내세우면은 이제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소주성 같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소비만 일으키면 된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활발하게 이끌어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알아서 사업적인 니즈에 따라, 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니즈에 따라서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적 활동을 할 거고, 그러면은 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부가 쌓이면은 소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물론 크고 작은 그런 거품 붕괴, 이코노믹 벌스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문제를 이연시키는 게 현재 이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나중에 터지는 거고, 상환이 안 되는 회사채들을 정부가 대신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 터지게 냅둬야 한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을 성산하고, 근데 여기에서 돈의 가치가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희석되잖아요. 돈을 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게 더 리즈너블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돈은 가치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럼 돈의 가치가 오르면 물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은 경제 후퇴를 말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이제 현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주류 경제학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은 건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올라야 그 화폐를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화폐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주면은 내 구매력이 늘어나므로 물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국가의 부를 상승시켜 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디플레이셔너리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화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화폐.
물건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데 내 부를 올려주는 화폐로서 가장 완벽하고요. 그러면은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보면 안 쓸 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죠. 내 부가 점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남으로 화폐 가치가 늘어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 경조사가 있다 할 때 쓸 것이고 그 쓸 때 전혀 오히려 예전보다 구매력이 늘어났으므로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부각되면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기업들 또는 정부들이 이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돈을 벌어서 이거를 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이거를 돈으로 받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 그러면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사실상 소비자들.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하려고 보니 저 기업이 이걸 받는다네. 근데 할인도 해주고 혜택이 더 있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먼저 채택하는 거예요.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채택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뒤처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성취해서 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저는 발현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쪽 분야에 몸을 안 담고 계신 그런 사업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투자자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되게 저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냐? 크립토 뭐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냐? FTX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인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박 작가님의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이제 그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공부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책도 쓰고 있는 건데. 반드시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는 한 축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애플 얘기 우리가 잠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플랫폼 경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형 경제로 넘어간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개인화, 맞춤화, 탈중앙화. 그동안은 군집화, 집중화. 이런 쪽으로 인터넷이 발전을 했다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중앙화됐죠. 플랫폼 경제로 중앙화됐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갇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밸류, 가치 같은 것들도 다 그 기업에서 정한 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갇혀 있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이상 그 기업들이 데이터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우리 유저단에서 데이터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해주는 게 결국엔 데이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담들이 막 올린 그런 담벼락에 올린 글이나 사진 같은 게 아무 규칙도 없고 순서도 없이 막 나열돼 있으면 너무 보기 불편하잖아요. 인터넷이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면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플랫폼들이 그거를 색인해주고 스크리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유용하게 쓰는 건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 웹3 기술이 발전해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만으로도 그런 색인과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노스트르 같은 이제 아마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탈중앙화 SNS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트위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사는 없어요. 그냥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도 돈이자 프로토콜이잖아요. 돈도 우리가 은행, 뭐 핀테크 회사들, 카드사들, 보험사들 이런 데들이 결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주고받았잖아요. 모든 가치를, 밸류를.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무개한테 뭐 10만 원을 보낼 건데 무슨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게 이렇게 많아. 뭐 가입해야 되고 뭐 KYC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왜 해야 돼? 못 하겠어다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은 결국 탈중앙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디지털 대전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많이들 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한 정말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쉽게 전해주시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와 지식들 그리고 지혜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께서 함께했습니다.